안녕하세요. 투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알아두면 절대 후회 없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목적, 그리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 방지 목적도 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죠. 자, 이 도시지역 안에서도 일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일어날 때 서울 주변에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택지 개발 지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구들을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한 같이 수립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평면적인 계획과 입체적인 계획이 이제 한 번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면적인 계획은 이제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이런 것들을 닦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체적 계획은 이제 건축물의 높이, 면적, 제한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주에게는 좀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들을 완화를 시켜주면서요, 좀 이제 당근을 주는 거죠. 대신에 이 안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이 된 이 지침대로만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도시가 깔끔하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진행 절차를 한번 보면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결정 고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3년 이내에.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다시 해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폐율을 150%, 용적률 200%까지, 이거는 이제 1.5배에서 2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배니까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0%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100%죠. 그러면 100%이기 때문에 2배니까 200%까지 용적률도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조건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할 때는 이 기반 시설이나 배치, 규모 이런 것들을 꼭 계획 수립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폭, 그다음 2차선으로 할 것인지 4차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꼭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건축물의 높이, 당연히 4차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선 옆에 있는 건물들은 좀 더 낮게 지어야 되고, 이런 건물들의 최고층, 그 다음에 최저층, 이런 높이들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까지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지정 대상은 임의적 그리고 필수적이라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임의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필수적인 거는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사업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해 보시면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생긴다거나 택지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들 다 보시면 관광특구,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편입, 그리고 주거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 유효토지 효율적으로 개발, 여기 보면 다 개발할 내용들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지정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택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보시면요, 보통 이제 웬만한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웬만하면 그 도시가 그 기능이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르죠. 그래서 거의 도시가
완전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지는 시점이 보통 한 10년 정도인데요. 그때는 난개발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시공원 해제,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해제되는 이런 지역들 대신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예요,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시공원이 해지가 되거나 녹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해제되는 이런 지역들은 필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이외의 지역은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그리고 대체하려는 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도요, 이 계획관리지역,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수립이 되면요, 물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했을 때 계획관리지역 안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토지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런 개발진흥지구, 이거는 이제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는 순간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이런 지역들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도시 개발 흐름도인데요. 보시면 지정 계획을 하게 되겠죠. 이제 택지 수급 계획, 그래서 뭐 30만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뭐 80만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정 지구를 조사를 하고요. 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 공람 공고. 왜냐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공람 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택지 개발 계획이 제출이 되면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수립, 그 다음에 승인하는데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주고요. 그죠? 신도시 개발일 때 이주자 택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원주민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 택지를 저렴한 분양 가격에 공급하는 이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분들에게 택지로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 이러한 제도들이 이 신도시 개발이 일어날 때 좀 많이 실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공사 시행, 준공, 그 다음에 사업 준공이 보고 이때부터 이제 지구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 일어날 때,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이럴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함께 묶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래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이나 부동산 전체적인 입장에 봤을 때 지가나 이런 것들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호재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확정이 되면요, 지구 단위 계획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높이,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시행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지자체 담당 그 부서들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정도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는 실제 그 주거지역 안에서도 몇 층의 건물들을, 높이도 얼마까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될 때요, 택지 개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택지 공급도 일어나죠. 그런 것들도 이제 분양가 수준에서 우리가 투자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투자라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하나의 부동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호재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요,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 이 12월 26일 날 저희가 프리스쿨 송년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유튜브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무료니까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소정의 또 책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세법 개정되는 전문 또 세무사님 모셔서 세법 개정과 절세 전략,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좀 좋은 정보를 우리 시청자님들과 저희 카페 회원님들에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건강관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